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국 재무회계 구조차 우리 교재 139페이지 제5장 유형자산 파트 1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형자산에 대한 파트 2는 제6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트 제5장 유형자산에서는 유형자산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물리적 형태가 있으며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유동자산입니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구분은 1년 기준입니다. 유형자산은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한 인프라가 될 뿐 아니라 여기서 기업의 영업활동은 제조기업인 경우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영업활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무지표상에서도 금액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유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처리 역시 학습해야 할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유형자산의 회계처리를 첫 번째, 장부상에 인식하기 위한 조건, 그리고 유형자산 원가 모형에 의한 그런 인식 시점의 측정과 손상은 본 차트에서 살펴보고 인식 시점 이후에 측정과 재평가 모형, 감가상각비와 손상의 회계 처리는 다음 제6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트에서는 유형자산의 의의, 그리고 인식, 원가 모형에 의한 인식 시점의 측정, 그리고 원가 모형화의 손상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교재 지도를 나가기 전에 지난번에 보았던 아모레 퍼시픽 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차변 자산, 대변은 부채와 자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유형자산은, 자,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에서 유형자산,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죠? 그러한 자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미리 좀 얘기를 하자면 제7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7장에서는 5장에서는 유형자산 파트 1, 6장에서는 유형자산의 파트 2, 그리고 7장에서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금융기관 예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죠? 이런 부분들은 제8장과 9장에서 금융상품과 또 금융부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10장에서는 충당부채, 여기 보면 충당부채 부분이 나오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쉽게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해서 학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본 있죠? 자본. 아모레 퍼시픽 주식회사의 자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자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교재 제11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리고 우리 교재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유형자산이란 무엇인가 그 의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1년 이상, 그죠? 영업활동, 제품의 제조나 판매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건설 중인 자산, 비품 등을 유형자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형자산은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유형자산이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것은 무엇이죠?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은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예를 들면은 그 공장의 기계장치라든지 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유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류별로, 우리 유형자산의 종류가 우리가 앞에서 열거했던 것만 했던 데까지 됩니다. 그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종류별로 계정 과목을 설정해서 여기에 이 유형자산을 취득할 경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 취득세, 등록세, 운반비 이런 부대, 매입, 재비용을 포함해서
각 계정의 차변에 취득 원가로서 회계치를 하게 됩니다. 우선 보면 토지,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업무용으로 사용할 대지, 땅 이야기합니다. 그죠? 업무용으로. 예를 들어서 조림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인 경우는 임야나 이런 것도 되겠죠. 또 농업을 하는 그런 기업에서는 논이나 밭 이런 것들 반드시 업무용으로 사용할 것을 얘기합니다. 토지, 건물, 이것도 업무용, 매장이나 점포, 사무실, 본사 건물, 창고, 기숙사 같은 부속물. 건설 중인 자산,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소요되는 건축비의 지급액을 전부 건설 중인 자산에 회계치를 했다가 완공이 되고 나면 건물이면 건물로 대체하게 됩니다. 다음 구축물, 토지에 우리가 영업용으로 활용할 토지에 장착되어 있는 다리나 저수지나 광고탑, 다음에 갱도나 궤도, 우리 탄강, 그죠? 이런 것들을 구축물이라고 하고, 다음에 공장 내에 설치된 발전기나 전동기나 공작기계, 그리고 작업기계, 생산시설, 이러한 것들을 기계장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승용차, 영업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 또 운반용 트럭, 다음에 철도 차량, 이런 것은 차량 운반구라고 하고요. 여기 차량 운반구, 그죠? 운반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품은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책상이나 글상, 그죠? 다음에 컴퓨터, 기타 사무용 권고, 이런 것들, 복사기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죠? 1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정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우리 교재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41페이지 제1절 유형자산의 의 보면은, 자, 우선 우리 KIFRS에서는 유형자산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키 컨셉은 재화나 용역, 이건 용역을 서비스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좀 복잡해 보이면 용역발 빼도 됩니다. 재화, 쉽게 말하면 제조기업에서는 제품을 이야기하죠. 제품을 생산할 때 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임대 또는 관리할 활동의 목적으로 관리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해서 1년 이상, 그죠? 초과해서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한다라고 우리 KIFRS에서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분류를 보면 우리가 방금 했던 토지, 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나 사용할 토지, 그런 것들. 만약에 우리가 부동산을 갖다가 토지를 구입했다 판매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투자 목적이기 되기 때문에 그때 토지는 투자자산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유형자산 중에서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유형자산은 거의 모든 부분은 다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 본 건물뿐만이 아니고 본 건물에 장착되어 있는 냉난방 시설이나 전기시설, 통신시설, 기타 건물, 부속 모든 설비를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구축물, 아까 얘기했던 거, 그죠? 기계장치 외에 토목설비, 공작물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구축물이라고 하고, 여기서 공작물 이런 것은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요 공작물은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만 하세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 운송설비, 기타 부속설비, 이러한 기계장치, 그리고 유형자산은 건설 위해서 투입된 재료비, 농업비, 경비, 누구의 건설 중인 자산, 건물 짓고 있으면 인건비도 줘야 되고 건축자재도 들어가야 되고 기타 부대 비용도 들어간다, 그죠?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 건설 중인 자산은 이때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완공이 되는 시점에서는 그 회계연도부터는 감가상각을 개시하게 됩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 밖에 또 유형자산은 차량 운반구라든지 선박, 비품, 공기구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자, 우리 교재 142페이지 보면 1-2 유형자산의 회계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식, 그 다음에 인식 시점의 측정, 이후의 측정, 제거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식은 우리 교재 143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인식이란 것은 자산, 부채, 자본 등 재무제표 요소, 여러분 재무제표의 5가지 요소 알고 계시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 중에서 그죠? 이런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면서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과정을 인식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항목을 서술하는 계정의 명칭과 화폐 단위의 화폐 금액으로 기술을 하고 그 금액을 재무상태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에 총계를 산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을 취득해서 장부에 기록하거나 재무제표상에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 인식해야 할지 또는 재무제표 본문에 나타내야 될지 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관련이 있습니다만 여기 재무제표 본문에 있을지 아니면 주석에 표현을 해야 될지 이것은 인식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식 시점의 측정, 이것은 인식과 동시에 유형자산은 과연 얼마의 화폐 단위로 나타내어야 할까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인식 시점 이후의 측정은 최초에 측정된 금액을 수정하거나 조정하게 될 경우에 얼마의 금액으로 나타내야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제거는 인식, 유형자산으로 인식한 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유형자산의 처분, 우리가 쓰고 있던 기계를 판매를 했다. 이런 경우 또는 사용에 따라서 장부상에 언제부터 표시를 하지 말아야 할지 적으니까 표시를 하지 말아야 할지 이에 따른 손실과 이익을 어떻게 산출하고 처리해야 될지 하는 부분 그죠? 이런 유형자산의 회계 처리는 인식, 그다음 측정, 이후의 측정, 제거 이런 과정들이 있다 하는 거. 그 다음 교재 143페이지 보면 제2절 유형자산의 인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KIFRS에서는요. 유형자산 인식은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기계장치를 구입해서 이 기계장치를 가동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게 되면 우리 기업에 수익이 발생되죠. 그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우리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지만이 유형자산으로 인식한다라고 우리 KIFRS에서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식 기준에 따른 유형자산 적용은 재고 유형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할 때는 최초에 발생하는 원가, 다음 후속적으로 정설이나 대체 또는 수순 유지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원가, 이것은 유형자산에 포함할 수도 있고 때로는 판매나 관리비, 그죠?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적 지출이냐 수익적 지출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인식 기준 충족 여부를 토대로 해서 유형자산을 인식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참고로 보면요. 취득 후에 발생한 지출의 회계 처리.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사용 도중에 지출된 비용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한다. 첫 번째, 자본적 지출이 뭐냐? 내용연수, 기계의 사용 기간 또는 기계의 수명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내용연수를 연장시킬 수 있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 해당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을 하게 됩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이 뭐냐? 원상 회복,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현상 유지를 위한 그런 지출을 수익 지출이라고 합니다. 수술비 계정 차변에 기입해서 지출한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의 예를 보면은 계량이나 정설, 확장 등과 그죠? 사용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지출, 그리고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했다, 또 냉난방 장치를 중앙 집중속으로 설치를 했다, 이런 경우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죠. 이런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의 유형자산의 내용 수명을 연수를 연장시키기 위한 그런 지출도 자본적 지출로 본다. 그럼 수익적 지출은 뭐냐?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거.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거. 건물 외벽에 페인팅을 했다. 이런 비용. 또 우리 건물에 유리가 깨져서 유리를 교체했다. 또 기계장치의 소모품 교체했다. 베어링 같은 거. 또 기타 현상, 원상 회복을 위한 지출, 이런 것은 유지 보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 다시 유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많이 쓰입니다. 그죠? 시험 칠 때도 참고로. 그 다음 우리 교재 143페이지에 보면
개념 플러스가 있습니다. 자산의 정의와 인식 기준 생각해보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산이라는 것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말은 기업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유하고 있고. 물론 이 기기장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기기장치는 우리 회사 본사에 공장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관리, 통제는 우리 기업, 소유권과 관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 사건의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그 기기장치나 유형자산을 취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취득해서 우리 기업의 통제하에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 다음에 그런 기기장치나 설비를 가동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면 우리 기업의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자산이라고 한다. 자산의 인식 요건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또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렇게 된다. 그리고 취득을 위해서 관련되어 있고 필요하다. 회피 불가능 관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우리가 유형자산으로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요. 미래의 경제 효익이 아주 중요하고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화폐 금액으로 그죠? 해야 된다. 그런데 지출이 발생을 했는데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산의 인식을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산으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신뢰성 있게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예를 들면은 손해배상 소송으로부터 예상되는 배상금을 갖다가 인식하기 위한 경제적 효익의 발생 가능성 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이나 수익으로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주석, 우리 주요 재무제표 5가지 중에서 주석이 있었다, 그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런 주석이나 설명자료 또는 부석 명세서에 공시할 수는 있습니다. 자, 오직한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그죠? 유입될 것으로 기대가 돼야 되고, 신뢰성 있게 그 화폐 단위로, 화폐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교재 145페이지. 자, 요 유형자산의 인식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는요, 144페이지부터 145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무슨 144페이지에 보면, 예비 부품과 수선 용구, 그죠? 대기성 장비. 자, 이런 것은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사용되는 시점에 단기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 회계기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다음, 예비비품과 수선용구, 기기장치를 수리하는 그런 공구 같은 거, 그죠? 및 대기성 장비, 이것은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으로 구분하고 아니면은 재고자산으로 처리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안전이나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유형자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를 들면은 제조기업의 제조공정의 취득원가가 100억 원인 설비자산을 폐수 처리장치가 없이 이 생산시설을 가동할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의 불가금을 내야 되는 경우, 또 아니면 행정명령으로 가동물 기계장치나 설비를 가동 중단에 대한 행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러한 폐수 처리 장비를 설치로 인해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폐수 처리 장치의 설치비가 약 20억 원이다. 그죠? 이런 경우에, 그리고, 우리가 제조 공정의 취득 원가가 100억 원인 설비자산, 그리고 폐수 처리 장치 설치비가 20억 원, 합쳐서 120억 원 이상이라면 유형자산으로는 기기장치 100억 원, 폐수처리장치 20억 원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폐수처리 장비도 유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하세요. 다음에 우리 교재에 145페이지 보면 회수 가능액에는 뭐 어떤 걸 얘기하는가? 자, 회수 가능액이라는 것은 유형자산의 순매각 금액 가액, 추정 판매 금액에서
추정 판매 비용, 판매하는데 들어가는 부대 비용을 차감한 거를 갖다가 말하는데, 유형자산 사용 가치, 유형자산을 사용하여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중에서 큰 금액을 회수 가능 금액이라고 한다. 따라서 회수 가능 금액이란 것은 순매각 가액, 우리가 쓰고 있던 기계를 판매하고 부대의 비용을 차감한 거, 순매각 가액, 다시 말하면 순공정가치, 실제 시장에서 우리가 팔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 순공정가치나 아니면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써보자 해서 사용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사용가치 중에서 맥스 큰 것을 갖다가 회수 가능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항목을 구성하는 범위는 예를 들어서 항공기의 엔진이나 동체와 같이 주요 구성 부품의 내용연수 수명입니다. 그죠? 사용 기간 또는 경제적 효익의 제공 형태가 다른 경우에는 유형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과 별개로 개별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항공기에서 차지하는 엔진 또는 항공기의 동체는 이 항공기에서 굉장히 주요 구성 부분일 뿐더러 금액도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항공기 엔진 또 동체를 갖다가 별도 개별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유형자산으로 분류했을 경우에는 구성요소 적응법에 의해서 회계처리를 해야 된다. 따라서 요 동체면 동체, 엔진이면 엔진에 대해서 별도의 감가상각률과 감가상각 방법을 달리 정해서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제 1강은 간단하게 우선 이렇게 개념부터 시작해서, 그죠? 과연 유형자산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1강을 마치고요. 이어서 2강 하도록 하겠습니다.